네. 저기, 방금 이경희 선생님께서 소개해준 지금 의경건축이라는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권경훈 소장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 이제 제목은 이제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의 이제 감성의 이야기를 건축에 있어서의 감성의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제 머릿속에서 이게 조금 정리된 게, 사실 선생님께서 이 핸드아웃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실 때 이제 A4 한 장으로 작성을 할 때서야 조금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사실 더 이제 말씀을 나누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건축을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건축을 해오면서 그런 감성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게 굉장히 말로 표현돼서 정리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께서 이번에 핸드아웃을 한 3일 전에 먼저 달라고 그러셨을 때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일단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긍이 안 될 수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게 어떤 감성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어떤 과정들, 특히 제가 이제 설계 작업을 하면서 과정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건축가는 어떤 감성적이란 면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 주로 아마 제가 했던 작업들을 소개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네. 일단 이 사진은 제가 올해 초에 받은 건축주한테 받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완공한 건물인데 그해 가을에 입주를 하셔가지고 첫 겨울을 지내시면서 이제 거의 첫 해를 맞으신 거죠. 근데 그때 눈이 와가지고, 전라도 광주인데 눈이 와가지고 사진을 한 장 보내셨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보내시면서 뭐 길게 쓰진 않으셨는데 이게 이제 이 공간에서 찍은 사진, 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새 집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신 마련해 줬다기보다는 저희가 설계해 드린 거니까, 설계해 주시고, 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짧은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설계를 하면서 그쪽에 창을 내서 그쪽 풍경을 바라다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진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본인도 뭔가 느끼셨을 테니까 그 창을 통해서 바라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은 어떤 동측에 약간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어서 거기가 아늑한 어떤 전망이 확보가 되는데, 거기를 저희가 가족 소재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거기 사조를 위치시키고 창을 이제 저런 식으로 깊은 창을 두어서 거기서 이제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서 그쪽 창도 바라다 보이는 그런 풍경들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이제 그 가족분들이, 이 사진은 사실 사진 작가분이 내려가 찍으셔서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실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일상을 항상 옆에서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확인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제 물론 사진 작가분이 이제 이 사진을 찍으면서 물론 이제 아이들과 조금 연출을 또 했겠지만, 이런 모습을 상상하곤 했었는데, 이제 그날 올해 초에 건축 쪽에서 이제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본인이 이제 완성된 집에서 살면서 어떤 느낀 것들을 사진으로 보내준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어떻게 보면 건축가로서는 보람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축가라는 거는 그 감성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작은 부분에서 그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교감이 되는 부분이 내가 의도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설계했던 그 지점에서 그와 비슷한 어떤 감성을 느끼시면서 생활하거나 사용한다면 그게 이미 이제 어떤 사용하시는 분과 건축주 간의 어떤 교감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 강연의 제목을 감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건축주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저는 비 오는 날 풍경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고 싶고 뭐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제가 대화를 이끌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감성적이란 면은 어떻게 보면 대놓고 게다가 보통 설계 기간이 주택 같은 경우는 4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나도 건축주가 익숙해지고 의뢰인이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는 거의 4개월 설계가 거의 끝날 쯤 돼서야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첫 미팅을 하면서 잘 모르고 있던 타인에게 나는 비 오는 날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실 분은 많지는 않거든요. 결국에 이 건축가에게 감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로 직접 얼굴을 보고 되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어떤 감성적인 교류라는 그런 것은 결국에 어떤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공간인 거죠. 결국에 건축가가 하는 일은 공간을 만드는 설계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 그 공간을 통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건축주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이 저와 어떤 일정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아실 분도 있을 텐데 그 몇 년 전 그 애니메이션 그 라따뚜이의 한 장면인데요. 그 내용이 그 요리사가 쥐가 요리사인 애니메이션인데 이 장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어떻게 이 음식 평론가인데 굉장히 그 하시한 평론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식당에 와서 라따뚜이가 어떤 프랑스의 그 그냥 집에서 흔히 만드는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쥐가 만든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한 입을 딱 뜨는 순간 그 애니메이션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게 쭉 플래시백 되면서 어머니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그 라따뚜이를 먹던 장면을 상상하는 장면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거하고 좀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제가 설계해 드린 어떤 공간에서 집이든 미술관이든 어떤 시설이든 그 사용하시는 분이 그런 순간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그 공간에 들어가서 무엇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이 음식 평론가가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과거가 갑자기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순간이 생각이 나면서 뭔가 뭉클해지거나 뭔가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집이라면 1년 365일 항상 일어나진 않더라도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1년에 한 서너 번이라도 그런 순간이 있다면 좋겠고 그런 공간을 제가 좀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감성의 어떤 울림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크게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동은 아니고 어떤 작은 소소하지만 그런 감정들이고 요즘 어떤 음식이 굉장히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은 일본에 가서 어떤 요리를 먹는데
바로 앞에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빙해주는 음식 자체도 맛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또 아름다웠고 일본 음식은 일본이었으니까. 근데 더 저한테 재밌었던 거는 그 과정을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그 과정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새로웠었거든요. 결국에 지금 TV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그 요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단순히 서빙되어 나오진 음식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과정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삼시세끼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일상에 묻어있는 어떤 되게 소소한 것들의 그 과정들에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감정을 이제 이 요리사분 앞에서도 제가 느꼈었는데 저는 건축가의 어떤 그 서비스, 결국에는 저는 건축가를 전문가로서 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가적인 어떤 정신이나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 의뢰인과, 그래서 저는 건축주라는 표현보다는 의뢰인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의 건축가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건축가로서 의뢰인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예쁜 집, 그분이 좋아하는 집을 지어드리는 것 외에 어떤 과정에 대한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관되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모형도 만들고 스케치도 보여드리고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강연의 내용은 실제 나의 의뢰인들이 보지 못했던 그 나의 생각이나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이 종종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어떤 제가 설계한 집이 요리라면 그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를 한 3-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제 나름의 생각하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감성이라는 것들이 쉽게 이제 어떤 텍스트로 설명되어지거나 이제 기술되어지기는 어려운데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라면 어떤 논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에서 그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간에서의 어떤 감성적인 요소를 어떤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건축주나 의뢰인이나 사용자에게서 그러면 건축가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게 이제 감성의 기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됐는데 첫 번째는 지오메트리입니다. 기하학인데 보통 어떻게 보면 형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는 알도반 아이크라는 건축가가 그린 다이어그램인데 저는 이제 형태, 지오메트리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도구이죠. 그거를 좀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엔 이 집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렇고 본인들이 여러분께서 이제 사시는 집도 그렇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라는 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건물의 쓰임새의 어떤 관계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이고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사발 형태로 됐을 때 결국 안으로 모인다는 어떤 모여지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의 느낌이 형성이 되는데 이거 반대로 이런 거를 보시면 거꾸로 보이거든요. 결국엔 특히 이제 위에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앞에 그림은 아래로 볼록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안으로 이제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관계가 생기는 거고 거꾸로 뒤집게 되면 사람들이 바깥쪽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결국에 내가 어떻게 선을 긋느냐 건물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주변과의 관계는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지오메트리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한 예가 이제 이거는 MIT에 있는 채플인데 이건 정말 딱 원형입니다.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가운데보다 살짝 위쪽으로 재단이 있고 주변부에 원형으로 이제 사람들이 신도들이 앉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를 이 성당은 가장 명확하게 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그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미사를 보는 분들이 원형을 이루고 가운데를 집중해서 본다는 것. 그래서 이게 아까 그랬던 기하학이 관계를 설명해 준다라는 한 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체프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머티리얼 재료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먼저 학생들에게 내가 지금 정사각형의 공간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정사각형의 공간에 재료를 한번 상상해보라. 그러면 그게 이제 콘크리트든 벽돌이든 그럼 나무이든,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서 똑같은 크기의 그 정사각형을 만약에 제가 학생들에게 3m 바이 3m 바이 3m짜리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 흰색 공간.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재료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본인들이 그 시점부터는 이제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나무는 통상 이제 따뜻하다라고 느끼고, 콘크리트는 차갑고 단단하다라고 느끼고. 결국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재료는 형태의 관계의 다음으로 이제 사람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방금 보여드린 그 MIT 채플 같은 경우는 벽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결국엔 이 실린더 형태의 건물이 벽돌이 됐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됐을 때, 아니면 나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공간의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재료이고, 그 다음은 오프닝입니다. 오프닝이라면은 실제적으로는 창이죠.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막는다라는 행위거든요. 결국엔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쉘터를 만든다는 게 건축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지만 막는다라는, 이렇게 감싸는다는 것만으로는 공간이나 사람의 쓰임으로 불충분한 게, 그렇다면 막은 다음에는 뚫어야 되거든요. 문을 내야 되고, 공기가 들어오게 창을 내야 되고, 빛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건축의 역사는,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한 대각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건축의 역사는 창의 역사라고 요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은 사실 저한테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도 한, 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소소하게나마 창의 이야기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중요성을 저는 중요시하게 하는데, 결국에 그게 아마도 우리가 통상 건축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시각적인 작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축 안에서 쓰임에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감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그 오프닝이라는 건 단순히 그 바라본다, 그 전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통상 집에서 창을 뚫는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행위보다는 어떤 원초적인 의미에서는 자연 빛을 끌어들이는 의미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옛날 굴에서 이제 태고의 어떤 원초적인 공간을 만들 때 창을 뚫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자연 환경에서 자연적인 빛이 일단 주광이 그 공간을 비추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MIT 채플은 원형과 벽돌, 그 다음에 가운데 재단을 향해서 떨어지는 빛이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위에 이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이 세 가지 요소로 저는 이 MIT 채플의 어떤 성격을 좀 정의를 해 왔었는데, 결국에 이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 이제 다른 세세한 요소들도 물론 있죠. 하지만 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이 채플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이 채플에서 느끼는 어떤 감성적인 것들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어떤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있던 감나무 사진인데요. 이게 한옥이었거든요. 한옥이었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한옥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멋들어진 한옥은 아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개량 한옥이었는데, 하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 그 한옥에서의 경험은, 그 제 집에서의 한옥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굉장히 멋진 한옥에서의 경험하고 똑같거든요. 초마가 있어서 비 내릴 때 어떤 경험, 창호지, 그 다음에 어떤 마루, 대청,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작업을, 어떻게 건축가가 된 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어렸을 때 그 한옥, 어렸을 때 그 살던 집에 대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를 이 분야로 이끌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작업을 할 때마다 그 참조점으로 굉장히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허술하게 지은 개려한 한옥이지만 내가 말씀드린 기와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붕에 올라가서 놀던 기억, 앞에 감나무 밑에는 장독대도 있었습니다. 장독대도 있었고 석류나무도 있었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한옥에서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사실 그 집은 굉장히 멋지게 그려져 있어요. 3, 40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근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집을 다시 이제 갔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좀 충격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에 상상하던 그 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멋진 한옥으로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제 기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의뢰인의 어떤 기억이나 과거 경험을 담아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건축주나 의뢰인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줍니다. 장독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좋더라고요. 해주십시오. 그 정도. 그리고 저도 의뢰인이 제 앞에서 그때 감나무 아래 그 장독대가 있었는데 감나무가 툭 떨어지는 그 장독대 뚜껑에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건축주가 이야기하는 거를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분이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을 가지고 온 살았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건축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거나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몇 억을 지어서 집을 짓는데 그 요소를 반영해 달라는 거는 그는 그 의뢰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건축주 의뢰인과 이야기할 때는 그 단어나 어떤 요소를 언급했을 때 그 캐치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낯뜨겁게 닭살 돋게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축주나 의뢰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따뚜이의 어떤 경험, 이거는 제가 연희동에서 주택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철거해야 할 문인데, 이게 이제 간유리로 철로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딱 보는 순간 라따뚜이의 한 경험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한옥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옥이니까 봄이면 어머니께서 그 문틀을 다 뜯어가지고 다 내린 다음에 마당에 이제 쭉 펼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다 뿌려요. 그래서 이게 불립니다. 그럼 창호지가 겨울을 지나면 이제 저희가 삼남대인데 삼남대가 다 구멍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덜너덜해지니까 봄이 되면 그걸 새로 가르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쫙 불린 다음에 그걸 칼로 다 긁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린 다음에 풀을 써서 풀을 이제 종이에, 한지에 바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랑 누나랑 이제 여동생이랑 도와줘서 붙이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풀을 먹은 한지를 판판하게 붙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어머니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이 문고리 있는 부분에 삼각형 모양이 30cm, 밑변의 높이 30cm 정도 되는 삼각형 한지를 한 장 더 자르고, 그 사이에다가 마당에서 꽃잎을 몇 장 따옵니다. 그리고 그 원래 붙어있는 한지 위에 그걸 얹고 그 다음에 한지를 다시 또 붙여요. 그렇게 돼서 이제 붙이면, 걸면은 이런 풍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달 밝은 정말 밤이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 그 패턴, 나무나 패턴, 가끔은 이제 나무가 가까이 있으면 이 바람에 그 나무가 흔들리는 가지가 가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기억이, 특히나 이제 지금은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해보지만, 보름달이 떴을 경우는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어렸을 때 화장실, 이제 중간에 깨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이제 문고리만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연희동 한 2, 3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 철거해요. 그냥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긴 했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싹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었지. 근데 한참 잊고 있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런 그런 경험이 나를 찾아온 분들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지는 말씀을 아직 못 들어봐서, 그리고 이제 내가 아직 연륜이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든 공간이 그런 울림을 주느냐는 아직 저 자신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바라는 설계 작업을 하면서 어떤 지향점은 대략 이 정도인데, 제가 프로젝트 한 3개 정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명드릴 겁니다. 그냥 어떻게 진행이 됐고, 건물은 어떻게 생겼고, 그런데 그냥 편하게, 같이 그냥 사진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집인데, 건축주분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80이 넘으신 거의 90이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학교 선생님이시고, 곧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시집을 안 간 딸이 있는데 밖에 분가에서 살고 있는 아들네와 함께 같이 사시겠다고 찾아오셔가지고 결국엔 그 아드님이 설계를 하는 동안 이제 등남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까지 하면 이제 4대가 한 집에 살 집이었죠. 60평 정도가 되는 집이었는데, 며느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같이 산다고 오셨을 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시어머님과 며느님과의 관계를, 난 남자이기도 해서 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 같이 굉장히 분위기는 되게 좋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여하튼 그냥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건축주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걱정이 됐던 거는, 설계를 하기 전에 제일 걱정이 됐던 그 서로의 사생활 문제였거든요. 30대 아들 부부 내에는 30대 초반이었고, 저한테 의뢰인이죠. 건축주부는 50대 중반이시고, 80이 넘으신 어머님, 그다음에 시집을 안 간 따님.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이 관계라는 문제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줘야 되지? 결국엔 뭐죠? 그 처가와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그랬나? 하여튼 차라리 시댁과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집을 어떻게 100평도 채 80평 정도 되는 대지였거든요. 3평 대지에 집을 60평을 짓는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적인 건 아니고 실과 실과의 거리. 근데 결론적으로는 별채를 두기로 했습니다. 원래 건축주분들도 그 별채를 염두를 하고 오셨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 결국에 별동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단순히 그 별동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가끔 굉장히 큰 아파트 평수에 대가족이 사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파트의 가장 불편한 점은 뭐냐면 거실에 앉아 있으면 모든 방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문만 열면은 결국에 서로의 집은 아무리 커져도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단독주택을 가게 되면 그거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창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바라다 보이는 게 달라야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들의 이 다이어그램, 제가 초기에 그린 스케치인데, 깍두기처럼 생긴 이 박스들은 각 방을 의미하고 각 방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게 초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가 조금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거는 애초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지낼 방이었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은근히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는 강조를 하시면서도
제가 재밌었던 게 느꼈던 거는 남들 보기에 이 집이 두 집으로 보이긴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한국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세대가 그러시니까 이제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뭐 여기도 그 50대가 거의 60이 다 되시니까 장독대 말씀도 하시고 뭐 저기 마당의 화단 이야기, 뭘 보고 싶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이제 넣어가면서 설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 건물은 두 채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의 큰 채는 아들 내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구가 사는 것, 작은 집은 이제 별채는 아들 내외가 사는 집으로 구성이 됐고, 전체 평면도입니다. 입구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가 본체, 여기가 별채인데, 여기가 이제 보통 요즘 집을 많이 지은 신주택 단지인데 거의 다 집이 들어서서 전망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쪽하고 이쪽은 집이 들어서 있어서. 근데 그쪽이 하필 이쪽이 거의 남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향을 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그 향의 문제는 결국에 아까 각 방의 방향성하고도 연관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본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아마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건 별채 모습이고요. 이게 순서가, 제가 설명할 순서를 제가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게 본체이고 이게 별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익 공간이 결국에는 이 분리된 동을 하나의 집으로 보이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조만 있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건 유리 온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가로질러 가지고 저쪽 방을 조금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이게 본체의 모습인데요. 본체에서 이제 조금 특이하게 들어오는 게, 조금 비틀어져서 이 집의 모양이 하얀색이 보이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엔 이쪽 금방 보셨던 그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이쪽만이 정확하게 거의 정남향이기도 하고 빛이 잘 들어오고, 그리고 남의 집이 잘 안 보이면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조금, 집 자체에서 좀 틀어가지고 큰 창을 내서 이쪽은 결국엔 향을 위한 가족 모두의 창이 되고, 이쪽은 별채로 가는 창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시게 보시면 이 약간 두 개의 창이 약간 30도 정도의 각을 두고 나란하게 병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앞에는 마당으로 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입구에서 본 모습인데, 아까 이쪽이 이제 별채로 가는 모습이면 이쪽은 창이 좀 아까 처음에 오셨던 공간에서처럼 이제 공간이 좀 깊습니다. 깊은데 요거는 동쪽으로 난 창인데, 여기 앞에 이제 식탁이 놓여지는 걸 전제로 하고 여기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선, 이 앞에선 그나마 이제 도로로 면에 있기 때문에 시야도 좋고, 그 다음에 동향에 이어서 여기서는 이제 아침 볕을 좀 받으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창을 좀 깊게 만들어서 거기에 걸터 앉으실 수도 있게. 그 다음에 2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여러 개의 창들이 이제 벽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층 복도에서 본 창인데, 약간 비틀어져서 보면, 나름 설계할 때는 그게 좀 랜덤하게 보이긴 하지만 각 창의 의미를 하나씩 부여하면서 설계를 했는데, 이쪽은 높은 창이어서 손이 닿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빛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낮에 빛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 큰 창은 이쪽 복도에서 보시면 별채가 어렴풋하게 보이고 멀리 이제 먼 풍경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층에 올라오셔서 고개를 살짝 돌리면 별채 일부하고 저 멀리 이제 하늘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축주분이 150, 5, 6 그 정도 되는데, 그분 높이에 맞춰가지고 방에 들어가실 때 살짝 옆에 보면 잠깐 조그맣게 이제 그 마당이 보이시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창을 해서, 결국엔 처음 현관에서 계단을 복도 거실을 지나서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고 이제 방에 가시면서 하나하나 창에 바라보시면서 어떤 인지되거나 느끼시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창을 좀 이렇게 뚫었었죠. 이거는 이제 별채의 모습입니다. 별채인데
이거는 이제 본체로 나 있는 창인데 이거는 아드님이 쓰실 책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서로 간에 집에 거실이 보이면 불편하니까 창을 낮게 둬서 빛은 들어오고 밖은 인지가 되지만 실생활은 안 보이게, 대신 이제 동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쪽에 이제 풍경이 좋아서 동쪽으로 큰 창을 만들어 드렸고, 이거는 20평이 채 안 되는 집이어서 이제 최소의 기능만 들어가서 서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단을 타고 점점 이제 올라가면서 1층에는 거실, 중간층에는 아이방, 그다음 위에 층에는 이제 부부 침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올라가면서 위에는 이제 다락이 조그만하게 있고, 그런 이제 동선상에서도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앞에 이제 본체가 보이시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젊은 부부의 이제 메인 침실이고, 이게 이제 메인 침실 앞에 조그만 테라스를 만들어 드렸는데, 테라스 앞에 보이는 풍경인데, 여기가 이제 시어머님 방인데, 서로 이게 향이 조금 간섭이 될 게 있어서 여기 이제 앞에 약간 발에서 좀 디자인을 따와서 이거를 문처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방에서 이제 저쪽 별채를 바라보면 약간 이런 식의 풍경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광주 신창동에 있는 사대를 위한 집이었고요. 이 집의 이제 모양이 조금 나름 이제 일반적인 집하고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집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나름 풀어보려고, 검은색이 이제 별채이고, 이게 흰색으로 된 게 본체입니다. 그래서 반을 정확히 나누어서 같은 기울기로 지붕 구배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이제 거의 한 집의 이제 프로파일 안에 다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3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식의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이 집은 그 전에 원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보다 한 2년 전에 했던 이제 안성에 있는 집인데, 안성 모아 집이거든요. 이 집은 25평 정도 되는 집인데, 젊은 부부와 어머님을 위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도 좀 비슷한 주제가 좀 대두가 되었었는데, 이 집은 약간 집의 모양 자체를 가운데, 별채를 분리해서 가운데에 모여 있는 데는 이렇게 지붕 모양을 이렇게 모으고, 각 아드님과 어머님이 살 집은 외경사 지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그 쓰임새에 따라서 따로 사는 집, 함께 사는 느낌을 이제 하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결국엔 여기는 이렇게 외경사로 시작하고 저쪽에서 외경사로 시작하는데, 가운데로 오시면 지붕이 점점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체는 이렇게 내부 이렇게 생겼고, 아들을 위한 집, 별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어머님을 위한 방,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렇게 외부 공간이 형성이 되는, 여기는 앞에 배밭이 있어가지고 그 풍경이 굉장히 중요한 또 매개가 됐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이전에 원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2010년도에 제 스케치인데, 제가 그때는 아직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거의 10년을 미국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가고 싶고, 그때쯤에 이제 그런 게 생기는데, 실무를 이제 제가 모시던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산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는 많이 배웠다. 근데 그분한테 사실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종종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종종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10년이 되는 순간 이제 하산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나름의 정의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직원이 아닌 건축가로서 이제 나를 정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배울 건 다 배웠다는 이제 오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서 잠들기 전에 뭐 건축적인 책도 읽고 뭐 어떤 사고를 정리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는 10년을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그 한국 프로젝트를 종종 했었기 때문에 자주 출장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게 나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면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은 보스턴인데 보스턴에도 집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인 게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이거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중에 떠 있으면 저는 한국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생각을 하게 한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면서 내 집은 어디일까 이제 그 생각을 하죠. 그게 서도 선생님의 작업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태평양 상공에서 내 집은 어디지? 인천 공항에 떨어지면 다시 또 기차를 타고 저 여수가 고향인데 여수를 가기 위해 또 이제 4시간, 5시간 또 차를 타고 가면 또 4, 5시간 차 속에서 이게 어딜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집에 가보면 근데 그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 사는 집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특히 어머님 부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래 내가 건축가인데 왜 이게 내가 내 부모님의 집은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 먼저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제 이제 머릿속에서의 첫 작업이 이겁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한 집이었거든요. 아버님이 한 15년 전에 시인이 되시겠다고 갑자기 시를 쓰시면서 그동안 이제 그 가게를 운영을 하셨는데 가게 영업을 이제 내팽개치시고 방에서 시만 쓰시는. 근데 젊었을 때 이제 직장을 다니셨는데 평생을 와이셔츠를 입으셔야 돼서 저희 어머님 일어나서 질문 하시는 게 와이셔츠를 꼿꼿하게 다리는 게 저희 일인데 저희 와이프도 저희 어머님이 다리는 셔츠를 정말 흉내낼 수 없을 정도 이게 굉장히 빳빳하거든요. 근데 1년 365일 그걸 계속 하세요. 그리고 밥을 지으시고 근데 이제 근데 각방을 쓰시거든요. 꽤 오랫동안 귀찮다는 거죠. 옆에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버님과 어머님을 위한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계 계약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했던 스케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제가 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독립적인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주방이 온전하게 딸린 그리고 아버님이 좀 침범하지 않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붕을 보면 마치 등을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게 결국엔 바라보는 방향이 아예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두 집이 이렇게 붙어 있긴 하되 그래서 하나는 아버님의 집 그리고 하나는 어머님의 집인 것처럼 결국엔 또 그런 경험이 두 분이 싸우시면 두 분한테 서로 소리치진 않으시거든요. 제가 옆에 있거나 제 동생이랑 누나한테 뭐라는 거야. 너네 아빠는 왜 이러니? 그러면서 막 그러시고 이제 아버님은 창밖 멀리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러는데 그런 풍경이 저는 그 집으로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집이 나왔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 부모님의 집을 지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안성 모아집은 처음에 이 집을 설계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좀 썼었어요. 결국에 어머님과 그 젊은 가족과의 관계, 물론 이제 나의 부모님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두 집만 잠깐 보여드렸는데, 결국에 남의 집을 설계해 드리면서 내 가족사, 내 감성, 내 느낌을 굉장히 또 이게 참조점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들춰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게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 아마 당신에게도 좋은 집일 겁니다라고 강요를 하거나 그거를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감성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나 특별한 세대나 특별한 계층만이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집은 영과 일의 집인데요. 이건 최근에 이제 지은 집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총 35평 정도 되는 집인데 이것도 본체와 별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0대 중반의 부부와
초등학교 1학년 딸, 그 다음에 아직 유치원 다니는 딸을 위한 집인데요. 처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 집을 지으려는 이유가, 아파트를 사고는 싶은데, 아니, 집을 사고는 싶은데 아파트는 싫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집이 이렇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게 자기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단독을 지으시는 분들의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마당을 갖고 싶으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남편분한테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땅에 고착이 된 어떤 집이다. 물론 이제 모든 집이 땅에 되니까 그거는 특별한 그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인 게, 젊으신 분들인데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명확하신 것 같고, 그 어떤 상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작업의 첫 단추를, 아이디어를 잡아낼 때 이분들한테 어떤 상징이 되는 집을 지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게, 두 분이 전산학과 CC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역사는 이제 결국에 쭉 생각의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0과 1인 것이죠. 디지털의 근원, 디지털 0과 1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기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집의 근원은 그러면 0과 1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징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서, 그럼 0과 1이 있는 집으로 하겠다고 해서 0과 1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는 0의 집, 하나는 1의 집. 0은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좀 부피가 있고, 1은 그냥 납작하게 생겼으니까 납작하게 짓고, 그래서 설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집이 된, 결국엔 박스 하나하고 긴 벽으로 된 집으로 초기 설계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1층에는 주방과 거실을 놓고, 2층엔 방을 놓고, 3층엔 다락을 놓고, 그 다음에 별채는 차고와 창고와 대청마를 놓고, 그런 식으로 디벨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제 모형 사진인데요. 이 본체는 이렇게 큰 통창을 주어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빛도 잘 들어오고 풍경이 보이게 했는데, 사실 그 앞에 별채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이 별채는 그래서 가운데 마당을 이렇게 형성을 하거든요. 이 별채는 초기에는 창고도 있어서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공사비 문제 때문에 조금 줄여서 지금 거의 대청처럼 보이고, 이 벽 뒤에 이제 차를 세울 수 있는 차고가 있는데, 요즘엔 거의 이제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 이 별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아까 그 통창이 그대로 냈을 경우에 바라보이는 건 바로 앞집입니다. 결국에 통상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도 서울 근교에 있는 그 신도시가 형성된 주택단지 대부분 이렇거든요. 필지가 한 7, 80평 정도 되는데 거의 정사각형 대지에 근데 창을 잘 낼 수도 사실 어렵습니다. 큰 창을 내면 그냥 큰 집들이 있고, 게다가 이제 이 집은 35평으로 굉장히 작은 집이에요. 보통은 나름의 이유는 있으겠지만 굉장히 집들이 다들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집도 바로 앞에 큰 거의 70평짜리 집이 있어서, 결국엔 남쪽이 굉장히 볕이 좋지만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침해가 심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집은 담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옆집에서 바라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층 거실에서 보시게 되면 창이 이렇게 큰 창이 뚫리고, 그 앞에 마당과 별채와 그 너머에 이제 그 남의 집이 있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0과 1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이 집이 완전하게 집으로서, 이분들을 위한 집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엔 둘 다 꼭 있어야 되는, 처음에 생각은 분명 공사비가 이제 오버될 거라, 보통 그렇습니다. 공사비 어느 정도밖에 못 씁니다라고 이제 오시거든요. 저도 그럼 그렇게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첫 번째 미팅 때는
3분의 2 정도의 건축주분들이 불만족스럽게 가십니다. 내가 이 건축가를 잘 선택한 걸까라는 그런 표정으로 이제 나가시면, 왜 그러냐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설계한 집은 대부분 이제 그 보통의 수준 정도의 집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제약에 맞춰서 하다 보면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불만족스러워, 뭔가 좀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조금 공사비가 오버돼서 디자인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생각을 하고, 그래, 처음 시작할 때는 공사비 분명히 오버될 텐데 그럼 이래 집은 없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개월, 4개월 설계를 끝내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이 별채는 없앨 수가 없는 디자인으로 디벨롭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남겨서 시공은 됐지만, 그리고 이제 그 거실의 위에는 이제 배가 한 척 띄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 위에 브릿지를 통해서 한쪽은 아이들 둘방, 반대편은 부부방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아래에 제가 식탁을 놓아드렸어요. 식탁도 이제 제가 모양을 대략 디자인을 해드렸는데, 이게 그 상징이란 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요소도, 이거는 현장에서 처음에는 이 나무로 된 배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감리를 나가다 보니까 떠 있는 거를 보니까 갑자기 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배처럼 생겼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로 그냥 하자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상징, 이 집이 영과 일의 상징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간들이 계속 상징의 어떤 연속으로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영과 일의 집하고는 상관은 분호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배를 한 척 만들어 드렸고, 그게 이제 배가 기능하는 거는 위에 이제 복층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배 양쪽, 브릿지 양쪽에는 복층 공간이 있어서 공간이 좀 시원하게 좀 튀어 있죠. 그래서 한쪽 보이드에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아이들의 놀이나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이런 풍경이 나오는데, 이거는 욕조가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욕조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창이 이제 보이는데, 창 너머로 멀리 풍경 보시라고. 이거는 보통 주부들의 로망이시기도 한데, 사실 저도 이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한옥에서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큰 욕실에 누워서 그 욕조에 물 담아서 목욕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브릿지의 모습입니다. 브릿지 양쪽에 이제 보이드 공간이 있어서 여기가 작은 라운지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고, 밑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부부 침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락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락 일부를 쪼개서 좀 부부 침실에서 층고가 좀 높은 공간도 좀 만들어 드려가지고, 이게 아침에 그 천장 통해서 이제 빛이 샥 들어오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큰 딸방. 여기도 이제 공간을 좀 넓게 만들어 줬었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좀 공간을 좀 분할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제 중간에 다락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이 있고, 다락에 올라와서 이 창, 여기는 남편분이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얼핏 이야기 드렸는데, 종종 거기에 앉아서 그냥 밖에 바라본다고, 뭐 아마도 부부싸움을 했거나 뭐 그럴 때 피신 장소가 아닐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다락의 모습입니다. 다락을 겨우의 건축 면적 1층 집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게 처음에 다락을 형성을 했었어요. 공사비가 제약이 있으시니 처음에 40평 하시겠다고 하시길래 35평으로 줄이십시오 하고, 대신 다락을 좀 만드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다락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락이 이 집에서는 거의 이제 메인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했더니 이런 이제 다락, 여기에 쓰시면 어른도 그냥 쓰실 수 있는 정도 높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간 계단처럼 만들어서 이쪽 끝벽에 TV를 여기다 놓으시겠다고 그러시길래, 그럼 여기다 TV 놓으시고 여기에 뭐 스탠드처럼 하셔가지고 여기서 영화 보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이 모습입니다. 아까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창, 이거는 부부 침실의 창, 여기는 아까 그 다락의 창. 네. 그래서 사실 어제 잡지에 실기 위해서 이제 여기 기자분하고 잠깐 들러왔는데 갔더니 여기에 그 어린이용 풀장을 만드셔가지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론 이렇게 굉장히 정갈한 사진은 아니에요. 사진은 안 찍어왔지만 사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 찍기 2달 전에 찍었는데 이렇게 조금 정갈하게 찍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거 직원을 거기에 상주시켜가지고 사진 작가분하고 막 집에 있는 살림들 다 옮겨가면서 하루 종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록용으로 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집 그 계량 한옥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남기고 싶은 거죠. 제가 설계한 집은 이런 집이었다라는. 근데 이제 실상 그렇게 이 잡지에 실리는 그 건축가들이 설계한 집의 그 세팅대로 집이 365일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면은.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보기가 좋을 때도 있어요. 지금 가보면 이게 딱 아이들 있는데 이만큼 이제 파란색 그 풀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여름 내내 거기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리뷰하시는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는데 그렇게 쓰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좀 보람 있더라고요. 네, 보람 있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사진이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단지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볼륨이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건 청석교회입니다. 청석교회인데, 이는 파주에 있는 청석동에 있는 굉장히 허름한 교회, 신도수는 10명 정도 되는 분인데, 여기가 LH에 편입이 돼서 이거를 보상을 받으시고, 새 땅을 사셨어요. 새 땅을 사셨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로 조성된. 정말 갔을 때 이 건물 딸랑 한 채 있었는데, 이게 착공식 때 모든 신도분들이 다 모인 착공식 모습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만든 모형 놔두고 예배, 착공 예배들이. 교회를 옛날부터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사실 또 아까 MIT 채플처럼 성당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나름 어떤 시대마다 이제 변하는 어떤 유형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는 조금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죠. 공사비는 물론 작고 그래서 보통 건축가들은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잡아요. 근데 갔더니 허허벌판이 영감 받으러 갔다가 이제 사진만 그냥 찍고 왔습니다. 와서.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교회 이름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청석동의 기원이 여기에 푸른 돌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해서 청석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 8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 돌의 이미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돌의 이미지는 성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돌로 된 교회, 근데 푸른 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념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새 대지지만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좀 열린 교회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여기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주민들에게 어떤 구심점이 되고 싶다라는. 근데 아직 그 주민은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없어서. 근데 제가 생각한 건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교회는 원래 이 대지에 있었던 것처럼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 땅에 파묻혀 있던 돌을 캐내서 교회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돌을 파묻혀 있던 걸 들어 올리면 그 돌이 파묻혀 있는 공간에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를 예배당으로 하고 떠올린 돌은 어떤 커뮤니티의 시설로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세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변 여건에서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지하에는
예배당 1층은 커뮤니티, 2층은 뭐 식당, 4층은 오피스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고 어떤 열린 교회가 돼야 되니까 사방에서 다 연결이 돼야겠다라는 거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주변을 쭉 보면서 봐야겠다라는 이렇게 계단을 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모양이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최종 디자인은 이런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형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교회 이 계단이 이렇게 쭉 타고 가면 360도 돌면서 제일 최상층에 이제 사무실과 개인 예배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된 모습은 이렇게 됐어요. 완공된 모습. 재료 이야기를 잠깐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정말 약간 푸른빛이 나는 벽돌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석이 돼. 원래는 목사님이 땅을 옮기시니까 이제 더 이상 청석동이 아니거든요. 새 동네 이름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못하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파주 청석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이름을 바꾸시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설계를 이렇게 하고 개념이 이겁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못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냥 바꾸시는데 파주 운정동인데 운정동이구나. 운정 청석교회에서 그렇게 바꾸셨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교회에서는 여자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하에 밖에 예배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의 예배당, 제일 중요한 예배당이 지하로 가게 돼서 이렇게 땅에 이제 예배당이 묻혀 있죠. 보통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빛의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제 빛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그래서 지하에 그 구조를 세우다 보니까 예배당만의 어떤 의미가 또 나름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을 한 거는 4개의 기둥이 필요했었는데 4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 공간이 이 목사님한테는 신도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보통은 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의 중심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어차피 4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면 이 4개의 기둥 사이에는 신도분들이 앉게 될 거고 그곳이 이 공간의 중심이다라는 설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빛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 이제 완공된 모습인데 이 4개의 기둥 그리고 이제 보호 형태를 약간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 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이 정사각형의 공간에는 신도분들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부에는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주변부에 속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목사님은 물론 신의 대변자이긴 하지만 이 공간의 중심이 아니라 신도들을 위해서 서빙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풀어드렸어요. 해석을 해드렸죠. 물론 공간도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의 모습인데 강대상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천창이 빛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위치도 통상적인 위치보다 좀 바꿨어요. 원래는 보통 이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모양도 저희가 다 그냥 디자인해 드렸는데 앞에 그래서 결국에 목사님은 십자가를 등지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향한 방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착공이 아니라 이제 헌당 예배 때 모습입니다.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이 가운데의 기둥의 중심에서 신도분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이 플랜카드는 여기다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빛이 죽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면 최상층입니다. 물론 여기가 허벌판이긴 하지만 나름의 녹지가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녹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계단이 그래서 이 계단은 지하 예배당에서부터 최상층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옥상이 완전히 오픈된 어떤 정원처럼 이제 계단식으로 해서 거기서 일반인들도 거기 앉아서 설 수도 있고 거기서 예에 따라서는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처음 기본 설계 때는 했는데 일부 좀 변경은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근데 이제 예초 오더는 이게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계단, 그리고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이게 파면서 이제 그 계단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파서 계단이 그 밑을 이렇게 쭉 지나고 그 계단들을 이제 쭉 타고 올라가시면 이렇게 올라가시면 최상층에서 이런 풍경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는 또 근린 공원이 있는데 이제 공원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노출 콘크리트로 하려다가 노출 콘크리트도 문제가 어떤 비용적인 문제가 더 들 것 같아서 이제 스토코라는 이제 굉장히 저렴한 재료를 했었는데 그 상징성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실현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돈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사저가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마련해드린 그거를 비우고 그 돈을 공사비에 이제 쓰시기로 하셨어요. 대신 이 교회를 제대로 된 모습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원래 이 4층의 공간은 사무실과 개인 기도실을 위한 데인데 결국엔 목사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결국엔 내부적으로 좀 희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재료 그 중에서도 좀 저가이면서도 이 효과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벽돌은 아니에요. 타일인데 약간 전돌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최종 이제 마감 재료를 했었고 이게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네. 반대편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가 애초 생각하셨던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어떤 지역의 구심점 그리고 제가 제안해 드린 어떤 지역의 어떤 돌의 이정표로서의 돌 같은 역할을 하기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결국에 주변에서 이 건물을 교회로 인식하진 않고 그냥 이상하게 생긴 건물 아니면 예쁜 건물로만 인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점차 아직 홍보가 좀 필요하시거나 이제 교회 나름대로 그 활동이 더 확장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노력을 이제 2층을 열린 도서관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좀 그 일반인들 주변 분들한테 좀 열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이제 이런 상징과 그리고 건물의 설계 공간을 만들어 드렸으니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로 동네에 청석으로 기능하는 거는 이제 목사님과 신도분들의 몫인 것이죠.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프로젝트는 여기까지고요. 간략하게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마지막 엔딩으로 별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이제 가능이를 마치겠습니다. 이 별채는 사실 이제 제가 올 봄에 최소의 집이라는 전시 4번째로 참여하게 됐는데 내 나름의 부제로 이제 설정을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최소의 집을 제안을 하라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보셨겠지만 1년에 어떤 별채를 가지고 있는 집들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 별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최소의 집을 지어야 될 때 그 별채가 어떤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왜 그랬냐면 아까 4세대를 위한 집에서도 그렇고 그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주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설계 말미가 되면 공사비가 오버를 하기 시작하는데 줄여야 됩니다. 면적을 줄이든 재료를 저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별채를 가족분들이 별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예산 삭감의 타겟은 별채입니다. 근데 이제 친창동 집 같은 경우는 온전한 가족이 사는데도 별채를 줄이자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자기들은 젊고 부모님의 집이 주된 거이기도 하지만 또 본인들의 말하기를 본체에서 거의 자기는 특히 아드님 거의 자기는 본체에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 생활의 공간이 본체이고 필요한 것들은 거기 다 있을 테니 별채는 좀 줄이고 좀 저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그 안성집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어머님께서 그때 안성집은 공사비가 이제 넘으니까 나는 뭐
나가도 되니까 메인은 아들 내외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제 가족 간에도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정치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 앞에서 건축가도 의뢰인께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건축가입니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로 의뢰인분들도 저한테 나는 이런 건축주의입니다라고 좀 보여주고 싶으신 게 항상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시니까 그래서 100% 솔직한 말씀을 또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 앞에서는 별채는 줄여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집이 자연스럽게 작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 별채가 있다는 건 본체가 있는 건데 본체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냥 별채가 본체이랬거니 뭐 그렇게 하면 집이 작아질까 하고 해서 이제 작은 집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작은 방과 대청과 그리고 차고를 가지고 있는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뭐 본체가 뭐 사각형이 되든 뭐 백평이 되든 동그라미가 되든 삼각형이 되든 전혀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별채가 결국에는 나의 본체가 되면 그런 마음가짐이 어떤 집에서 어떤 살을 빼고 줄일 수 있고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보통 일반인들에게 다들 뭐 수도승도 아닌데 어떻게 욕심을 금방 버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별채가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최소의 집을 할 때 이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 화두는 이 별채입니다. 이 별채를 좀 더 좀 확장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작업들 그리고 의뢰인께도 그런 의미 있는 작업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궁금한 게 있어요. 강의 듣다 보니까 그 건축에 있어서 공공성과 개별성의 어떤 경계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창을 이야기하시면서 창의 미학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서 만드는 건축이지만 어느 정도 비율로 창을 낼 건가라는 거는 이제 건축가의 관계성을 선정한 어떤 기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공공 건축가들이 공공성을 절대선으로 지상주의로 생각하면서 건축이 갖고 있는 개별성에 대한 이제 고민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최근 재생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들으면서 개별성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나 이런 철학들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공공성과 개별성과 관계에서 건축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조금 더 그 부분만 디테일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공공성의 건축가와 건축가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가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저 자신을 했을 때 어떤 전문가로서의 건축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공공성이라는 그 안에 이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1차적으로 이제 저도 한참은 그 건축가의 모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이제 해를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중간 결론이죠. 아직 저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중간 결론은 1차적으로 제가 그 공공성에 책임을 질 부분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발현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건물이 온전한 건물로서 기능을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돼서 이 건물이 꼭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저 건물이 저 장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개개인한테도 개별성으로 잘 와 닿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결론이긴 한데, 1차적으로는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건물 도시에 짓는 게 1차적인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개별성이라는 것이, 저는 제 건물이 단순히 오히려 공공성을 지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별성을 지향하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방금 제가 설계했던 집들은 명확하게 어떤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건물을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언가를 느끼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를 들어 이 아르코 미술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와갔는데, 김동훈 선생님이 아닌 내가 이 설계를 했다면 여기다가 공공의 어떤 그런 미술관에서의 기능, 마로니의 공공가의 역할에서 제대로 하고 있음과 동시에 개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의 뭔가를 느끼고 가고 기억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다면, 내 생각엔 그렇다면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는 서울 살고요. 이철웅이라고 합니다. 궁금했던 게, 의뢰인에게, 건축주에게 건물 의뢰를 받아서 지으신 다음에, 근데 그 시점에 의뢰를 받으시고 공감을 하시고 결과물이 나온 건 사실은 건축주의 현재 시점의 어떤 감성, 현재 시점의 만족감, 현재 시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직업,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건물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내 라이프타임, 죽을 때까지 이제 살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혹은 건축가님 본인은 이 사람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욕망들, 어떤 감성들을 담아서 만들었지만, 그게 쭉 이어지면서 그것이 상황이 바뀌고 어떤 구성원들이 바뀌는 것, 긴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건축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현재를 만족시켜주고 그 이후에 조직되는 삶들은 어떤 건축주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시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제 생각엔 그건 건축가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긴 시간을 봐야 되는 게, 결국에 전문가를 찾는다는 거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과 뒤를 연관해서 같이 파악을 해서 할 줄 아는 눈이 나보다는 많기 때문에 가시는 것. 변호사를 찾아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결국엔 이 집이, 물론 아까 신창동 집도 분명 10년 안에 변할 것이고 당장 5년 안에도 변할 구성원. 결국엔 하나 에피소드인데, 이거를 내가 건축주분하고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한 게 뭐냐면 시어머니의 문제입니다. 이 집은 건축주분한테는 50년 동안 바람이었지만 어머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집은 이게 결국엔 30년은 최소한 사실 텐데, 그 30년 안에 이게 4대를 위한 집일 것인가, 곧 3대를 위한 집으로 바뀔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가 사실 이 건축주분은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학교에서, 지금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향은 다르지만.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중반이 넘어가니까 그거를 설득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방의 사이클이, 기능이 곧 10년, 곧은 아니더라도 10년 안에 바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건축주분의 방이 지금 2층에 있지만 자기들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무릎도 아플 거고 그럴 테니까 1층으로 내려갈 거고, 딸은 바라건대 시집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애가 나왔는데 애도 곧 클 거고,
이제 젖을 떼면 거의 이제 할아버지가 데리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5년, 10년, 그리고 15년, 20년, 얼마나 볼지는 이제 가족 구성에 다르지만, 길게 보고 그거를 대비하셔야 되고, 그거에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리는 게 1차적으로 건축가의 몫인 거죠. 네. 넓게 보는, 전문가의 다른 말은 넓게 보는 능력인 거, 보다는 이제 넓게 보는 시야의 폭이 더 넓어야 되는 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몫이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양재호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의 감성이 건축물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의 감성을 캐치하기 위해서 건축가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뭐 가장 쉽게는 대화를 통해서 하겠지만 더 특별한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 감성이라는 게 사실은 대화만으로 캐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의뢰인에 대해서 사생활이나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방송으로, 올라가죠. 이게 우리 건축주분들이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사실 전문가한테 의뢰인의 사생활은 컨피덴셜 한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말로 이렇게 감성에 대해서 나누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낯간지럽고. 그런데 제 작업의 방향이 저도 표현은 하진 않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소한 거를 좀 잡아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대개 지금 사시는 집에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보고, 그 다음에 못 가면 사진을 좀 찍어 달라고 좀 하시고, 아니면 가구를 보통 가져가시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가구를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1차적으로 이제 필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는 책, TV의 크기, TV의 유무, 사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책 읽는 집은 집에 TV가 아예 없었어요. 책이 이게 아파트 한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책 읽는 집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편은 종종 이제 선물을 주시거든요. 가끔 선물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건축주분께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좀 파악이 잘 안 됐었죠. 이게 취향이 어떤 걸까,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선물을 하나 딱 주셨는데 거기서 이게 취향이 확 보이는 거죠.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결국 저는 어떻게 보면 사물의 힘을 굉장히 믿습니다. 말로 표현되는 거는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말 많은 건축가가 되기 싫은데,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종종 이제 말이 많은 건축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 사물의 힘을 굉장히 믿고, 제가 건축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뢰인과 건물의 사용자와 어떤 소통을 하는 매개가 공간이라는 거는 공간은 사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물, 내가 어떤 물건을 산다는 것, 아니면 그거를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취향, 심지어가 아니라 당연하듯이 경제적인 수준까지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다는 거는 금방 제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모형 만들고 그림 그려져서 보이면 제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라고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거고, 그럼 다시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조정해서 하는 게 제 일이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정훈재라고 하고요. 지금 건축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보여주신 이런 PPT나 자료들 보면서 말씀해 주신 거 많이 배우고 있는데,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설계하셨는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는 있는데, 그렇게 드신 생각이 최종적인 형태로 나오는 게 지금 거의 1대1로 디자인이 스케치가 바로 형태로 나오는데, 설마 정말로 그러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형태화 되는지. 솔직히 제가 이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공간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 건가, 그 형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뭐 어떤 기준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보다 아름답게, 그냥 보다 유용하게 보여줄 건가의 형태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형태를 잡으시는지, 그런 시행착오는 그럼 어떻게 겪으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형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마당, 그 사이 공간들을 마당으로 조성을 많이 하시던데, 그 마당을 이제 나무 데크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나무 데크로 주로 쓰시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집을 설계할 때 4개월이 소요가 3개월, 3, 4개월 소요가 되는데 집의 설계는 이제 한 번에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식이 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셨다는 그 선생님하고도 10년 같이 일을 하면서 배워왔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한 번에 나오진 않고, 근데 이제 저한테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로젝트에서 핵심이나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 최종적으로 이 건물이 나왔을 때 구현이 됐을 때 뭐가 중요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이나 상징에서도 아까 0과 1 이게 건축적으로 해석되고, 청석, 돌이라는 게 건축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래서 그 시작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물이 난 꼭 이 집이 삼각형이나 원형이나 사각형이 돼야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집을 할 경우 4개월 동안 작업을 할 때 그 변화되는 어떤 폭을 그냥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고 처음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이야기하면 이제 필을 딱 받고 이제 딱 설계를 딱 첫 번째 초안이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내 마음에는 꼭 드는데 대부분 건축주분들은 안 좋아하세요. 첫 번째 미팅이 그래서 항상 어려운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의뢰인이 항상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50평생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제가 3주, 첫 번째 미팅을 3, 4주 정도 걸리는데 3, 4주 고민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집을 질 수 있다는 건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딱 그런 초안에 대해서 약간 집착이 조금 생기는 게 한 1, 2주 있긴 하는데, 일단 건축주분이 이렇게 돌아서서 이제 가버리시면 반성을 많이 하고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여러 번 거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제한테는 건축가는 최종적으로 이 가족분 이렇게 원하시니 이 집은 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라는 전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모습을, 그래서 아까 중간 과정 모양을 조금씩 보여드린 이유가 계속 변하거든요. 심지어 시공하면서도 변합니다. 이게 시공 오차가 생기기도 하고, 시공회사 갔더니 그 건축주분들이 골조가 올라가게 되면 실망과 그 기쁨이 교차를 하게 되거든요. 하는가 하면서 이게 아닌데라는 게 동시에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1대1로 되는 걸 처음 보시거든요.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는 30분의 1 정도까지 모형을 만들어 가면서 디자인을 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서 제일 이게 쉬우니까. 근데 최종적인 판가름은 집에 골조가 쓰고 나면 이제 저가 골조를 쓰고 나면 그냥 긴장이 돼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의뢰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아직 젊다 보니까 이 모형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게 현장에서 보이는 거죠. 아까 그 브릿지가 배가 됐던 브릿지는 현장에서 거의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사실 다락에 이렇게 계단된 것도 시공 오차가 좀 생겨가지고 이게 턱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의미 없이 턱을 만들어 드리긴 싫더라고요. 이게 시공 오차가 생겨서 그렇습니다라고 막 하기도 참 부끄럽고. 그래서 나름의 이제 아이디어를 이거를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애초 도면상 디자인보다 훨씬 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 처음 제가 첫 단추는 제가 끼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첫 단추부터 설계를 하는 4개월, 시공을 하는 또 5개월, 6개월 동안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제어 말고 주변에서 들어오는 인프 때문에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건축가들 좀 고집됨이 있거든요. 저도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막 짜증도 나기도 하고 이게 왜 좋은 거 해드렸더니 좋은 거 모른다 막 그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변화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좋은 건물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거는 그래서 딱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이게 폭이 좀 넓어지려고 흡수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제 데크는 좀 그 부분이 요구에 의한 거예요. 결국에 흙바닥인 것보다는 결국에 그 영일하우스 같은 경우, 영과 이레집 같은 경우는 별채로 건너갈 때 그냥 경우에 따라서 맨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건축주분들도 물론 그 아이디어는 건축주분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별채가 온전하게 기능을 하려면 거의 뭐 집인데 맨발로 그냥 건너가셔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데크를 깔아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마당에서의 그 표면 문제는 사실 그 필요에 따라서 데크가 되기도 하고 뭐 흙바닥이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집하고 어울리는 거를 생각을 해서 뭐 건물 재료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딱히 제가 데크를 선호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네.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시간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연해 주신 권경 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